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쿠팡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내부자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에서 넘겨받은 서버 기록 분석 등을 토대로 유출 경위를 조속히 규명할 방침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수사에 나선 건 지난 25일부터입니다. 쿠팡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며 피고소인을 성명 불상자로 기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부 해킹에 의한 보안 사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쿠팡 내부 파악 결과 고객 정보 3,370만 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사람은 중국 국적 직원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직원은 이미 퇴사 처리돼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쿠팡 측은 중국인 직원 연루 여부 등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수사의 영역인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경찰과 정보기관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쿠팡 측에서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 유출 규모와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자 소행인지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조사단이 쿠팡 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정보 유출 사태가 확인된 지 열흘 만에 쿠팡 박대준 대표가 공식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집 주소, 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 수많은 정보가 빠져나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은 지난 20일 4,500건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지 열흘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과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 규모가 3,370만 명으로 확대되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장 피해를 볼 고객에 대한 후속 조치는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이후로 미뤘습니다. 유출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단 우선 급하고요. 그 다음으로 급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에서는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정보 등으로 유출 정보가 제한된다며 애써 사태를 축소했습니다. 쿠팡은 이용자 수와 거래액 기준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던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실망감도 더 컸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집 주소와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괘씸하고 너무 한국 사람들이 진짜 다 거의 매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용하게 되면 누가 믿고 사용할 수 있을지. 최근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 속에 더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쿠팡을 대체할 수단을 찾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탈퇴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셨다는 분도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고 빨리도 오고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마음 놓고 쓸 수가 없어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소비자 모임도 등장했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이른바 홈캠으로 불리는 IP 카메라 12만 대를 해킹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일부 사이트는 막혔지만 비슷한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클릭 한 번만에 IP 카메라 영상 수십 개가 모니터를 가득 채웁니다. 가정집부터 가게로 보이는 곳까지 전부 실시간 촬영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해킹범들은 이렇게 IP 카메라 12만 대를 무작위 해킹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체 등 원하는 장면을 찾아내 성착취물로 만들었는데 성인과 아동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20대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일부는 성착취물을 해외 사이트에 팔기도 했는데 대가로 수천만 원어치 가상자산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영상을 판매한 A사이트를 접속 차단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A사이트와 같은 로고를 쓰는 다른 사이트에 IP 카메라 성착취물이 계속 유포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시작했다며 암호화된 사설 네트워크인 VPN을 이용해 접속하라는 안내까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사이트 운영자 측이 링크를 조금씩 바꿔 비슷한 사이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며 추가 접속 차단 요청과 함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던 정황이 또 포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씨는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 특검은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추궁할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이번 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박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는데 특검에 소환되는 건 세 번째입니다. 특검은 지난해 5월 김 씨 연락을 받은 박 전 장관이 수사를 무마시키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본 김 씨에게 검찰 수사 보고서를 전달했는지 뿐만 아니라 김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전담 수사팀이 구성되자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게 아닌지 추궁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 전 장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도 노심초사하는 김 씨를 위한 건 아니었는지 살펴볼 거로 보입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 씨의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을 무렵 박 전 장관에게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 씨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고 보내며 검찰, 민주당, 언론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주고 있다는 내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기록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박 전 장관이 수사 무마 지시를 받았는지 파악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치적 공동체였을 거라며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상 계엄에 협조하는 지시를 내린 배경도 들여다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일반 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을 각각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오부 요인과 오찬도 진행합니다. 외신만을 상대로 생방송 기자회견도 열어 K민주주의 회복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12월 3일은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날인 만큼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돌아보며 국민에 대한 감사를 담을 거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총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란 청산 의지를 거듭 밝혀온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재차 강조할지도 관심입니다. 담화 직후에는 외신 기자 80여 명이 참석하는 생방송 기자회견을 1시간가량 진행합니다. 제목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인데 이른바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외신만을 상대로 회견하는 건 이례적이며 공식 회견 자체도 지난 9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오부 요인과 오찬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계엄을 극복한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 과제를 나누는 자리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부 요인 오찬에 이어 여야 대표와의 회동도 정치권이 합의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1년을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의 운명도 극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정치 생명이 위태롭던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에 올랐고 관저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3년 전 희비를 가른 건 단 0.73%포인트, 헌정사상 최소 득표율 차이로 9개월 차 정치 신인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동안에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패장들이 숨 고르던 관례를 깨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석 달 만에 보궐선거에서 금배지를 달았고 곧바로 거대 야당의 간판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라는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수장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정치 실종, 파행정국으로 표현될 만큼 내내 냉랭했습니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은 합의 없는 법안들을 단독 표결 처리했고 그때마다 대통령은 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의 1호 공약 양국관리법을 윤 전 대통령이 1호 거부권으로 응답한 게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국정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무려 720일 만에 겨우 영수회담이 성사됐지만 별소득 없이 어색한 분위기만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이 사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보이콧했고 이듬해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거부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 독재로 체제 전복을 기도한다면서 충격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혼란한 밤, 이 대통령은 거대 야권을 이끌고 계엄과 탄핵 정국을 안정적으로 진두지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이른바 한남산성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구치소에 들어간 사이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내란 청산을 외치며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에 등극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로 정치 생명이 위태로웠던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에 올랐고 3년 전 짜릿한 어퍼컷의 승자는 내란 재판 피고인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전 계엄은 이처럼 두 정치인의 운명도 대한민국 현대사도 극적으로 바꿨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선 계엄군이 본청 진입을 시도하며 극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를 온몸으로 막아선 이들이 있었고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기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황보혜경 기자가 되짚어봅니다. 비상계엄 선포 30여 분 만에 국회에 도착한 YTN 5년차 취재기자. 밀려드는 계엄군과 마주한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거기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게 더 맞는 역할일까? 아니면 내가 가서 몸으로 뭐 막는 걸 도와주는 게 더 맞는 역할일까? 이제 군인들의 표정이 묘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게. 국회의사당 건물 외곽을 취재하던 기자는 총을 든 장병과 말을 섞었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혹시 총이나 이런 걸 쏠 거냐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 뭐 그중에 뭐 한두 분이 이제 뭐 설마 그러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 부분은 제가 그나마 그날 하루 중에 제일 안도했던. 극한 대치 상황을 손에 잡힐 듯 가까이에서 담은 사람은 영상 기자였습니다. 총뿌리를 겨눈 군인들을 보자 반사적으로 의자 위로 올라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기록을 해놔야 이거는 남는 것이다.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비상계엄이 생중계된 것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계엄군을 향해 소리치는 국회 관계자 목소리도 취재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그는 당시 물러설 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끝내자. 해제 요구 결의안을 오늘 밤 안에 의결하자라는 게 의장님의 말씀이셨고, 계엄군과 맞닥뜨려서 그걸 밀어야 의원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빨간 줄 속보가 쏟아지는 사이 국회로 몰려온 시민들도 계엄 무효를 외치며 밤새 뜬 눈으로 여의도를 지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서 시민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저희 방송을 보고 현장에 나오셨다는 분도 있었고요. 2024년 12월 3일 혼돈의 그 밤, 민주주의를 지켜낸 순간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되게 되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뽑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의 반칙은 비디오 판독도 필요 없는 명백한 퇴장감입니다.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하고 2차례 회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께 보고 드리는 절차를. 탄핵 1년도 안 됐는데 사과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는 건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사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책임 있는 자들 이제 입 좀 다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특별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일단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방금 지금 12.3 비상계엄 지난 1년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만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각별한 날이겠지만 네. 모든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각별한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당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 사당으로 달려나가서 이 지금 무지막지한 계엄을 막아낸 사람들은 결국 국민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사실은 국민주권 정부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홍보수석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총뿌리의 맛은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배경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다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지는 않겠다는 것을 아마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에게 다짐을 하는 날이기도 한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아울러서는 이 지금 12.3 비상계엄 이후로 여러 가지가 국가적인 혼선이 발생했습니다만 최고 국정 운영자로서의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담화 직후에는 외신 기자를 상대로 생방송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는데 외신만을 상대로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것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좀 이례적이죠. 사실
그 원래 내외신 기자회견을 함께 하든가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사실 외신에게 홍보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그 말하자면 계엄 1주년을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내신 기자회견까지 같이 해버리면은 네. 이른바 대장동 항소폭이라든가 좀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한 타겟책 같은 것 그다음에 여야 협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예산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점을 조금 외신 기자들은 좀 선택적 질문을 해주기 때문에 좀 불편했던 질문을 피해가려는 그 차원에서 내신 기자를 좀 그 패싱하고 그다음에 외신만 상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이지만 그런 추론이 드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무리 뭐 저도 계엄 1주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 당선이 된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외신 기자회견 담화문 발표 오부 요인 오찬에 이르기까지 조금 너무 과한 그날의 하루에 좀 일정대로 소화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민생과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좀 발신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점들보다는 조금 치적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집중하고 싶지 않았나 이런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네, 여야 대표와의 회동도 정치권이 합의를 하면 뭐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힌 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뭐 결국 그러니까 여야 회동의 성사 여부는 결국 야당의 대표인 장동혁 대표의 결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공교롭게도 12월 3일을 전후로 해서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만약 이것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 바람대로 기각될 경우는 봐라 이 내란몰이다고 하면서 그걸 일종의 정치적인 하나의 무기로 해서 아마 여야 회동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반면에 이것이 그러니까 구속이 될 경우에는 아마 아예 보이콧을 하고 전면적인 뭐 장애 투쟁으로 더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저는 뭐 뭐랄까 대통령이 내민 대화의 손은 야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장애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때 그 지금 해동과 관련해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 저는 오부 요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오부 요인에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끼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조희대 불신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이 지금 뭐랄까요 의사를 표명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한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는 장동혁 대표가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네. 해주셨는데 같은 입장이실까요? 뭐 키는 갖고 있지만 저는 뭐 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렇게 전국이 경색되고 있고 여당 대표는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구속을 전제로 내란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 상황에서 덥석 이 뭐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 모든 것들이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극도로 치닫는 경색 정국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국 순회 투어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그 여야 대표 다 불러서 오찬을 같이 하겠다 이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그런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더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지금 여권 전체를 제어하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걸 야당 대표에게 공을 넘기는 듯한 그런 형국으로 가는 거는 이 지금 말하자면 경색 정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치 팔짱을 끼고 제3자적 관점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뭐 장동혁 대표가 안 왔다고 야당에 공을 넘기고 규책 사유를 준다? 저는 이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계엄 1년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 사과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 지역을 돌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사과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투어는 사과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분수령이 오늘 그러니까 내일 밤 정도 예상되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과의 톤도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만일 발부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외투쟁과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거고요. 근데 기각이 된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사법부도 이건 다툼의 여지도 있고 내란 정당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좀 부당하다는 그게 이제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무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 공간이 열렸다면은 네. 장동혁 대표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과학의 사법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를 중도가 이탈하는 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저는 조금 더 전향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조건절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과에 대한 메시지의 수위도 결정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점이 어찌 보면 장도혁 대표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지금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여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뭐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라고 하겠다라는 당내 소장파가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걸 하겠다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하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당의 사정이 발생했을 때 당시 적극적으로 이 소장파들이 앞장서서 이 개혁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느냐 안 했느냐 시비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지금 대구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민주당 의회 폭거와 국정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렀다. 그러면서 여기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많은 국민들이 유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계엄의 원인 자체를 지금 이 해석하는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죠. 지금 뭐 물론 지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민주당의 줄탄핵과 뭐 여러 가지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도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일종의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사실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제껴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본말을 전도한 이런 식의 문제인식을 갖고 국민들에게 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가가겠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장애 집회를 하면서 기승전 이재명 아웃이잖아요. 그러나 다수 국민들이 지금 말하는 건 뭐죠? 기승전 윤석열 아웃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의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한 이 지도부에 대한 답답함이 결국 소장파들이 행동하게 된 이유인 것이고요. 네. 저는 이 소장파들의 상당한 저런 정치적인 액션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주류교체까지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공식 조사에 이제 국민의힘이 착수를 했는데 원팀으로 이제 뭉치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조사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벌써 1년 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한동훈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처럼 돼 있잖아요. 네. 무슨 전국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질만 하면 꼭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인데 네. 그렇다면 이걸 윤리위가 공식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라든가 또 혹시 같이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원내 입성 같은 경우 시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당에서도 공천을 주거나 전략 공천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게 계속 따라다닌다 그러면 나중에 당원 70과 지금 5대 5지만 나중에 네. 70 당원 70과 여소 30으로 되는 이런 국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도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선에서 털고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책임이 없다면 클리어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정치적 행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지도부의 의중이 담겨 있지는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다면 차제에 이 부분들을 정리시키러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당원 게시판 논란 이거 더 이상 뭐 1년 넘은 걸 이거 사고 우려먹듯이 계속 얘기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거 털고 공식적인 당의 기관이니까 털고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뭐 꼬리표를 떼야 되는 그런 뭐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그 징계 절차 착수한 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뭐 당내에 그러니까 지도부를 흔드는 일종의 손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틀막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입을 틀어막겠다는 이야기겠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곳곳에서 지금 계엄에 대한 사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러니까 이 근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제1의 타겟을 당내에서 선소리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종의 족쇄를 채우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네. 사실 지금 아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도 결국은 지금 원칙의 문제라서 뭐 하겠다는 것은 뭐 이렇게 원칙론적인 이야기고 결국은 지금 김종익 전 최고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입단속과 같은 레벨에 있다고 봐요. 사실 이 지금 이번 이 당무 감사위원회를 지금 이제 지도하고 있는 위원장이 네. 지난 9월달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뀐 그날 당시 이 기자들이 이 위원장 교체와 관련해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는 뭐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장동혁 대표였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원장을 교체한 것 자체가 지도부 요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건 뭐 이분만 바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후에 있을 윤리위원회 징계를 대비해서 윤리위원장도 결국은 지금 자신의 입맛대로 바꿔버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빤한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결국 당내의 소장개혁파들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종의 반발을 더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도 뭐 내부적으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1인 1표제 당원 당규 개정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당원들이 주말에 이제 집회를 열었는데 정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당내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당의 당원 당규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정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 정당 대표를 향해서 네. 일종의 이렇게 이 법적 조치까지 하는 부분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제가 그 정당한 하나의 명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반발이 따르는 것인가? 왜 이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빨리 서두르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되 이 속도를 좀 늦추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는 대목이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이 전당대회에 연임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렇게 네.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원 당규를 개정하되 그러면 시행은 좀 유보하자. 그래서 뭐 내년 전당대회 이후에 이것을 적용하자. 그때는 누가 당 지도부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정치적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는 사실 이 권리당원 비율을 낮추던 가장 우선했던 사람이 이재명 현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당원 주권주의를 설파한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이다. 근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물론 약간 이 반발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이번에 투표율이 전세 10%에 지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찬성도 완벽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대의성을 갖고 정당성을 갖느냐라는 측면에서 약간 지금 유보가 된 상태고 일단 12월 5일로 연장을 해놓은 상태지만 결국 저는 이 속도 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 교수님 말씀대로 속도를 멈추는 게 저도 맞다고는 보지만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인데 하겠습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요. 1차 경선 예비 컷은 권리당원 100%로 하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본인이 나중에 그 대표 출마 연임에 의해서 출마하는 것까지 고려한 것이 아니라 지방 권력에 대한 재편까지도 본인의 여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다면 과연 정청래 대표는 이 파고와 이 위기를 잘 넘기면은 연임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그 연임을 가지고 강성당원들의 지지로 나중에 대선 후보까지 갈 수 있는 이 저로의 기회인데 과연 이걸 가지고 속도 조절하겠느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다만 이제 저는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대의원제를 사실상 형용화시킬 경우에 우리가 전국 정당이 안 된다. 이런 합리적인 목소리들을 얼만큼 더 표면적으로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약간 대국민 설득력으로 갈 때 약간 조절은 하실지 몰라도 네.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야심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속도 조절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마지막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최고위원들이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전현희, 한준호, 김병조 최고위원은 결론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네. 지금 이현주
그리고 황명선 최고위원인데 두 분은 다 지금 그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아마 이렇게 포기했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최고위원 3명은 사퇴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지도부 체제가 공중분해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이 사퇴한 3명에 대한 보궐선거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퇴하는 최고위원이 절반이 최종적으로 넘지 않으면 현 지도부 체제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남겠죠. 그럼 이제 지금 사퇴한 보궐선거들, 그러니까 저 최고위원들에 대한 보궐선거가 1월 중에 있을 텐데 지금 이 정청래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이 권리당원 강화에 대한 속도전 때문에 좀 정청래 대표를 제어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른바 친명과 친청의 대결로 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최고위원이 당선되는가 이 부분도 이제 향후 정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사퇴 폭이 적기 때문에 뭐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지는 않겠지만 그 말하자면 결혼이 발생한 보궐선거에서 정말 정청래 대표의 사람들로 모두 채워지느냐 아니면은 뭔가 정청래 대표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른바 친명 쪽 인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경태 의원의 이야기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추행은 없었고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뭐 지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초지일간 좀 일종의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이 모든 사안이 그러니까 소동이 소위 그 고소인이 지금 이야기했던 거와는 달리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때 당시 고소인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이 피해자다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고소인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것이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결국 이 지금 이 엇갈리는 진술, 주장을 결국은 그 사법당국이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이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서는 거잖아요. 저는 경찰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면 이 진실을 밝히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동석자들이 있잖아요.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서로 지금 고소인과 장경태 의원의 이 서로 아주 인수격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석자들을 불러서 그 객관적인 진술을 들으면 어느 정도 저는 사안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고소인이 지금 뭐 진단서로 해서 경찰에 내놨다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사건 이후에 고소인이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고소인은 당시 그러니까 성추행에 대한 이 고통 때문에 심리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장경태 의원은 오히려 데이트 폭력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시 의사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면담 일지 같은 거 정도 그리고 이 담당 의사의 소견만 들어봐도 저는 이 부분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의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는 모두에게도 이 공정한 이 결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여기에 지금 다른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피해자의 가짜 사진을 퍼뜨렸다라면서 이거 2차 가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손을 보면은 이제 그 모자이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손만 분명히 여성 손이 장애원 등에 얹혀져 있는 게 드러나니까 마치 이게 이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듯한 2차 가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요. 더더군다나 장경태 의원이 부적절한 거는 남자친구가 마치 무슨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의 보좌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지지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본인이라 먼저 부끄러워해야죠. 이 사안 자체에 연루된 것에 정청래 대표의 측근이고 전 청년 최고위원회 이런 자리에서 자기가 의혹에 연루됐다는 그것만으로도 사과하고 어쨌든 진실에 밝히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마치 여기에 대해서 무고로 걸겠다고 얘기하면 경찰이 시그널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직 재선 의원 실세를 조사하는데 경찰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할지 이렇게 어떻게 사건을 규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속도를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가 있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경찰 조사의 사법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진실의 일단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말라고 지침 준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저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 있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 국면을 전환하려는 저런 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콩 화재 참사 사망자가 14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당국은 수색 마무리까지 3, 4주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참사 현장 부근에는 헌화 행렬이 이어져 이번 참사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조용한 분노를 보여줬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시꺼멓게 그을린 초고층 아파트. 피해자를 찾는 전담팀은 화재 참사 현장 7개 동 가운데 4개 동에 대한 수색을 끝냈습니다. 방에서도 그리고 계단과 발코니, 옥상에서도 확인된 시신은 화재 당시의 혼란을 보여줍니다.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실종자는 4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기존 사망자, 부상자와 중복된 인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홍콩 당국은 수색 작업을 마치기까지 3, 4주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ose remainings are the difficult ones. So I have to be very prudent. And I will not shorten our estimated time for the time being. It is still 3 to 4 weeks. 숨진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헌화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어졌습니다. 참사 현장 부근에 쌓여가는 꽃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其實大家都好無助，呢個係唯一留返喺度嘅人可以做嘅嘢。人禍啦，可以話，因為真係其實我哋知道呢個屋苑其實由維修嘅事件啦，去到其實知道過程裏面可能都已經有人係向相關嘅部門有。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지난 2019년과 같은 대규모 반중 시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여론 단속에 나섰습니다. 홍콩 당국은 온라인에 가짜 정보가 확산 중이라는 경고와 함께 남성 1명을 선동 혐의로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 가수가 중국 공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퇴장당했습니다. 중국의 일본 문화 제재 한일령이 본격화한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주재 중국 대사는 다카이치 발언 철회가 갈등 해소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일본 애니메이션 행사. 일본 가수 오스키 마키가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조명과 음악이 꺼집니다. 공연 관계자 2명이 다가가더니 가수를 무대에서 퇴장시켰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 공연 중이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 날 출연도 같은 사정으로 중지됐다고만 밝혔습니다. 다른 일본 가수들의 중국 공연도 줄줄이 취소됐고 일본 영화 개봉도 연기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갈등이 문화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중국의 일본 문화 보이코트, 이른바 한일령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중일 갈등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주재 중국 대사는 유일한 해법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언급했습니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는 인민일보 기고에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시도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행동은 더 엄중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문화 외교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면서 타이완에 대해서는 무력 시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동안 군용기로 20여 차례, 군함으로 10여 차례 타이완의 세 방면에서 중국이 포위하는 형세였다고 홍콩 언론은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2기 집권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성인 1,32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6%로 10월보다 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47%였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0%대에서 횡보하다가 7월에 37%까지 하락했고 이번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미가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제시된 핵심 사안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대화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현지 시간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담합니다. 지난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달 14일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뒤 이뤄지는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입니다. 일요일 미국을 찾은 박 차관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에서 논의된 여러 사항을 어떻게 진전시킬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여러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팩트시트 이행 협의체 구축도 포함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미국 측에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확대할지가 관건인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상의 틀을 구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것을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합의를 해서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자는 우리의 원론적인 입장을 함께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분야 외에 관세 통상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이 발의돼 한국이 선 이행 의지를 보인 점을 설명하면서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등을 당부할 거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국내 기름값이 5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상황이지만 1,470원을 넘는 환율이 기름값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45원, 또 경유 가격은 1,66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모두 5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하락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 논의를 하면서 대러 제재 우려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국내 판매가는 반대로 오르는 역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정유사가 원유를 100%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국내 정유사가 원유를 구입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전가된다는 게 정유사 측의 설명입니다. 대한석유협회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부터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경유 가격 상승폭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고환율 상황이 길어진다면 고유가 현상도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기름값 상승은 운송비 상승을 부추겨 결국 생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추워지는 겨울, 석유 제품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립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서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우선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온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 15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 청장은 언론사 장학 시도 구체적으로는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특검과 변호인단의 질문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기일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증인으로 나온 바 있는데요. 지난해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JTBC와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될 거고 협조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다만 허 전 청장은 전기를 끊으면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물이 차단되면 화재 대응이 불가능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국무회의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도 오는 15일부터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입니다. 네, 내일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심사가 열리죠. 그렇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현역 의원 가운데 내란 혐의론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입니다.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는데요. 심사가 오후 늦게 시작하고 재판부의 검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계엄 1년을 맞는 오는 3일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협조 요청을 받아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추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가 있을 거란 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원내대표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 국민의힘 당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내일 구속심사에서도 추 의원이 위법한 계엄을 인식하고도 사실상 계엄에 동조했다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네, 지금 환율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외환수화표를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 그리고 또 환율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됐던 수출업체 환전 상황을 점검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관계부처는 어제 저녁 외환시장 구조여건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진전된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외환수화표를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그리고 수출업체 환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환율 관련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교 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식 재판이 오늘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한 총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총재의 보석신문도 오늘 함께 열립니다. 앞서 한 총재는 재판부의 건강상 사유를 바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수사를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1년 동안의 수사 과정을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에 사실상 모든 수사기관이 뛰어들었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제2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수사 경쟁은 서로 수사 대상으로 겨냥하며 기관 사이 갈등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키를 잡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손에 들고도 관저에서 빈손으로 되돌아왔고 이른바 집행 일임 논란까지 겪은 뒤에 현직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비상계엄 수사는 또 한 차례 삐끗했고 구속 취소까지 인용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의 석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정권이 교체된 직후 사상 초유의 3대 특검이 가동되면서 분위기가 다시 반전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 초기에 던진 승부수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습니다.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검찰이 머뭇거렸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는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에서 시작된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내관 매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김 씨 주변에서 명품 가방과 억대 그림, 금거북이, 수천만 원대 목걸이가 나왔고 금품을 건넸다거나 전달했다는 자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랜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 수사는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구치소에서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가문에서는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정보 등으로 유출 정보가 제한된다며 애써 사태를 축소했습니다. 국민 4명 가운데 3명가량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쿠팡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쿠팡 대표가 공개 사과를 했는데 지금 5개월간 이런 개인정보 유출을 몰랐다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쿠팡에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유출된 겁니까? 네, 일단 이번 사태는 단일 기업 기준으로 해서는 국내에서 이제 최대의 규모의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유출된 정보가 3,370만 개 정도의 그런 계정 정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 고객의 이름이라든가 또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 같은 이 기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배송지의 주소라든가 혹은 일부 주문 내역까지도 이제 포함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그런 내용에 의하면은 쿠팡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된 이 고객 데이터가 제3자의 무단 접속을 통해서 탈취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실제로 이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인지 그리고 이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과정 역시도 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경찰은 중국 국적 전 직원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파악이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외부의 그런 접속에 의해서 해킹이 됐다라는 그런 처음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또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이런 권한 없이 탈취를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해당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중국에서 지금 소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제 용의자로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신명 확보가 상당히 좀 시급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상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신명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신명 확보라든가 수사를 위해서 조사도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과연 그것이 실제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이 빠른 국내에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잘 협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가 하면 이걸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쿠팡 측에 협박 메일을 보낸 사람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쿠팡 측에 이 개인 정보를 보관을 하고 있고 만약 보안 강화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언론에 제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협박 메일도 이제 쿠팡 측에 보내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이 사건의 용의자가 보낸 것인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용의자로 특정이 되고 있는 이 당시에 전 직원인 중국 국적인의 그
직원이 이 메일을 보낸 것인지 혹은 이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인지 아니면은 공범 관계가 있는 자의 그런 메일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동일인의 소행인지 혹은 공범 관계가 있는 자의 메일을 보낸 내용인지 이 부분들은 또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메일을 또 보면 금전 요구도 없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짚어본 대로 쿠팡이 정보 유출을 인지하는 데까지는 5개월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로 이렇게 오랫동안 몰랐던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석연치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지점도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5개월 동안의 이 공백, 지금 결과적으로는 3천만 명이 넘는 그런 회원들의 정보가 유출된 대규모의 그런 피해 사례인데 이걸 이제 수개월 동안이나 몰랐다라는 점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에 따라서 이 쿠팡의 이런 사전 인지 과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 역시도 조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정보의 유출 사고가 확인이 되면은 신속하게 이 점을 관계 기관에 보고를 하고 또 대응을 세워야 될 그런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이라도 이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사전에 이 사고를 파악을 했었다. 그런데 이 신고 자체가 늦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과징금과 같은 그런 제재가 가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고객의 그런 개인 정보를 관리해야 되고 또 보안을 세워야 될 그런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간접적인 정황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관련 로그 기록이라든가 혹은 내부 문건들의 확인 등을 통해서 사전 인지 여부를 좀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고객 보안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번 사태로 드러난 쿠팡의 보안 시스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서버 인증 방식이 상당히 좀 취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도 고객 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만약 그게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보안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접근 통제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은 당연히 업체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실이라든가 도난이나 혹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또 관리적으로 보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인증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안의 취약성이 크게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당히 구체적인 개인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고민이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까? 일단 이런 개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2차 범죄에 이제 사용될 수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혹은 스미싱에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예. 특히 이제 이 정보,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쿠팡에서 이 주문한 내역 일부까지도 이 정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출 자체가 이제 쿠팡이라는 이런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유출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결합된 범죄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팡에서 이런 배상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내용을 거짓말로 이제 보내고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추가적인 그런 금융 정보라든가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혹은 스미싱과 같은 2차 범죄에 활용될 수가 있다. 이 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 쿠팡 측은 카드 정보 같은 그런 결제에 활용되는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 사태를 알아차리는 데까지 5개월이 넘게 걸리고 여러 부분에서 좀 미심쩍다 보니까 이걸 좀 믿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많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는 해당 업체에서 이 피해 사실을 상당히 좀 축소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발생과 인지 과정에서 상당한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나온 그런 피해 사례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욱 민감한 예컨대 그런 금융정보와 같은 그런 민감한 개인정보까지도 유출되지 않았나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하더라도 이제 과거에 일부 정보만이 유출됐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CBC 정보와 같은 그런 카드 정보까지도 유출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가 있지 않을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 역시 또 이제 수사기관에 뭐 포렌식과 같은 그런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집단 소송 모집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지금 피해자들이 몰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피해자가 3,300만 명이 넘다 보니까 만약에 손해배상을 하면 또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개인 문자가 와서 이 집단 소송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데 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피해를 입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 한 명당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뭐 최대한 30만 원 정도까지의 위자료를 청구를 하고 또 인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법상으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손해액을 뭐 입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대 300만 원까지는 이 손해를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뭐 현실적인 그런 실무의 관행을 봤을 때는 뭐 최대 20만 원 혹은 30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계산을 어느 정도 해보니까 만약 뭐 전체 대부분의 이 소비자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뭐 거의 수조, 뭐 10조에 가까운 손해액도 산정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뭐 쿠팡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타격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IP 카메라 해킹 사태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홈캠, 그러니까 집 안을 비추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가 해킹을 당한 건데 이게 12만여 대나 해킹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허술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2만 대에 대한 그런 웹캠에 대해서 이제 해킹이 된 사례입니다. 특히 이제 홈캠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유선 말고 무선으로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어디에서든 외부에서든 이런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 혹은 뭐 실내에 설치된 카메라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방식의 이 카메라에 대해서 해킹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고도의 뭐 해킹 방법을 통해서 이런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웹캠 등을 설치를 하면은 비밀번호를 있는 그대로 둔다든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0000으로 해놓는다든가 혹은 뭐 내가 알기 쉽도록 뭐 1, 2, 3, 4와 같은 추측하거나 혹은 추론하기 상당히 쉬운 그런 비밀번호를 많이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밀번호들을 다 대입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이 카메라가 12만 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개인의 그런 사생활까지도 당연히 노출이 됐고 특히나 이제 성적인 그런 장면들 혹은 뭐 나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찍힌 것들은 이제 해외 사이트에 이제 올리고 또 판매를 하는 식으로 이익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이런 카메라 연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와이파이처럼 어떤 기기와 이렇게 연결을 할 때 비밀번호가 뜨잖아요. 여기에 0000 정도로 적어봤더니 그냥 접속이 되더라. 이 부분인데 자 이렇게 좀 허술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빨리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영상을 본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뭐 이런 성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 보다 이제 강한 법률적인 그런 시행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영상들을 내가 구매를 한 것뿐만 아니라 또 시청만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청법이 적용이 돼서 시청만 하더라도 이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뭐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강화해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매하는 것도 문제고 한편으로는 이 시청을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다. 이 점은 꼭 인식이 돼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범인들이 공범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킹에 나서는 다른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 사건이 한 번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터져 나오면서 이 공범 관계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이 당사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렇게 유사한 해킹 방식이 실제로 상당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 해킹의 난이도 역시도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점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워낙 많은 그런 IP 카메라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좀 인지가 돼야 된다.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개별적인 범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런 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소비자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 보안과 관련해서는 좀 설정을 확실하게 강화를 해서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범인 가운데에는 가상자산을 받고 그 영상을 판매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률상으로는 단순히 이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영리 목적으로 이것을 제작하는 경우 혹은 이것을 또 판매를 하고 또 유포를 하는 경우 각각 따로따로 또 규정을 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성착취물을 제작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이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중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고 또 이것을 실제로 판매를 하고 유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의 수라든가 혹은 영리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 실제로 이 다수의 성착취물이 유포가 되었다라는 점이 모두 고려가 된다면 상당히 큰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영상을 본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하셨는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뭐 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유만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착취물에 대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모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시청을 한 것도 처벌을 하지만 이것을 또다시 복사를 하고 또 유포를 한 그래서 남들에게 공유를 하는 경우만 하더라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처벌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당시 국회 출입을 봉쇄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계획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또한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 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계엄 당시 경찰의 과오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자, 다시는 위헌 위법한 행위에 협조, 동조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곧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지도부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날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끝까지 내란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기각되면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는데 늘상 하던 대로 좌표 찍어서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거라 믿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저와 우리 당은 전국을 돌면서 국민을 만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물가 폭등, 환율 급등, 부동산 폭정, 일자리 절벽 등 민생 바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관심사는 민생에 있지 않습니다.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치 특검에 266억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 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이 됐습니다. 새 특검의 구속영장은 절반이 기각됐고 강압 수사를 벌이다 죄 없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언론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머리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 재판을 하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서 벌었던 일을 2025년 대한민국에서 따라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국의 길을 갔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정치 보복과 독재 종착역은 자멸입니다. 제발 성난 민심의 경고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안하면서 연 2천만 원 이하는 9%, 연 2천만 원 초과는 최고 25% 세율 적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이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실질 소득 증가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욱 과감하게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만으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가 없습니다. 해외 투자를 한다고 청년과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떠난 국민과 자본을 국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과감한 정책, 기업과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상식적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리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정권이 내란몰이에 몰두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줄을 이뤘는데요. 회의 내용도 곧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3,920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오늘은 1%대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개장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이 예고되면서 지난주 코스닥도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코스피가 1.05% 오른 3,967포인트로 개장했고 이후에는 상승폭이 조금 반납됐습니다. 3,94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0.88% 오른 920.69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히려 상승 탄력이 더하면서 92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와 키 맞추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1,47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3.6원 내린 1,467원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환율 속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을 협의하고 수출 기업의 환전과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어제 긴급협의회를 열고 외환 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습니다. 수출 기업의 환전과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 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수출 속보입니다. 대미 관세 영향이 계속됐던 지난달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우리 수출액이 61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보다 하루 줄어든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13.3% 더 확대됐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우리 무역 수지는 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2월부터 10개월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12월로 달력 한 장이 넘어가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7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더 낮습니다. 방송을 하는 제 입에서도 새하얀 입김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한낮에도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겠고요. 체감 온도는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곳곳에서는 영하권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광덕사는 영하 5도, 경북 봉화는 영하 1.4도로 추운데요. 하루 만에 기온이 급변한 만큼 두툼한 옷차림으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광주 12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다행히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울릉도와 독도, 전남 흑산도와 홍도는 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우리나라가 기압골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해안가를 따라서 바람이 다시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를 보이는 만큼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도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수요일에는 영하 7도,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속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남 서해안과 중부 내륙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에도 비가 눈이 내리면서 서울에도 올겨울 들어서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제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황사와 국의 스모그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현재 영남과 전북,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영남과 제주도는 공기질이 탁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찬바람이 불면서 점차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네, 뉴스와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